자, 또 시작합시다. 혹시 첫 시간에 첫 세션에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또 어나운스먼트. 중간고사는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 4월 27일 날 수요일 날 보기로 하고, 대면 시험이 아닌 비대면 시험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의 녹화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 캠퍼스에 올릴 공지사항을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 그것에 대한 총 정리용으로 일요일 날 4월 24일 날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줌 세션을 또 하나 열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두 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혹시라도 내가 이 줌 세션 제대로 시험 닥쳐갖고 했는데 접속이 안 돼요. 유유유 하면은 이제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여러분들 수능 시험 예비 소집하는 거랑 또 요즘도 예비 소집하죠. 수능 볼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혹시 시험에 관한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가진 것이 이제 그 일요일에 할 것이고, 자, 그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주차에 해당하는 동영상 녹화 강의가 또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수업이 또 있지만 다음 주 수업은 이 중간고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일단 그냥 대충 오지 말든가 시험 공부를 하든가 하시면 기말고사 때 그때 걱정하면 되니까 라는 태도로, 그 좋은 태도예요. 아주 하시면 임기응변이라는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에서 이화 반응이냐 동화 반응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거 두 개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생명에서 왜 연력학 제1법칙이 중요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네가 에너지를 함부로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에너지 있는데 다 써버렸네. 다 써버렸다. 에너지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쓰기는 어디 써 임마. 네가 에너지를 감히 어떻게 써.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 라는 얘기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에너지의 형태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할 때 네가 만들 수 없으니까 자가발전 안 됩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남의 거 훔쳐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하나 그렇게 낸 적도 있어. 난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중 연력학 제1법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문장은 무엇이냐라고 딱 해놓고서 여러 가지 해놓고서 그 중에서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나는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이 시험을 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에 가장 해당하는 그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왜? 밥 먹어야 에너지를 얻어. 네가 밥 먹지 않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 신선도 아닌데 이슬만 먹고 절대.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이죠. 어디서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가져와서 어떻게? 형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밥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물질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쩌라고 이거. 먹으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떤 형식의 에너지로 내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괜히 쓸데없이 배만 부를 뿐이지 곧 죽을 운명이 되는 것이죠. 배부른 것은 차치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해를 시켜서 밥에 들어있는 그 고분자 화학결합, 공유결합을 분해를 시켜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분해를 시킨다? 이화작용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지? 에너지가 나오지? 그 에너지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전용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한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딱 한 가지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에요. 들어봤죠? ATP라고 하는 현금, 에너지 현금화를 수행해주게 하는 것이 ATP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으나 뭘 가서 물물교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동차 한 대 사러 가기 위해서 쌀 5가마니 지고 가서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깔끔하게 ATP로 계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ATP이고,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뭐 이렇게 할 때 연력학 법칙에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전형시킬 때마다 쓸데없는 에너지 형태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는 바로 그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에너지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에너지를 전용시켜서 쓸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에너지 자체의 양을 늘리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철칙. 그게 연력학 제1법칙에 그대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아무 힘 없는 피조물의 피조물? 뭐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고, 연력학 제2법칙은 바로 지금 몇 번 언급을 했듯이 이 무질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서 우주 전체의 특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어지러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어떤 일을 수행하면 그것은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고, 그 추세에 역행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조금 힘이 들어서 노력 좀 해야 될 거야 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얘기일 것이고, 그래서 우주 전체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는 하는데 이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반응은 전부 자발적인 반응이다. 언급했듯이 아니 세포가 저절로 망가져졌다며. 왜 망가져?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며? 이거 엔트로피 낮아지는 거 아니요? 이거 역행하는 건데 이게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절로라는 얘기는 자발적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세포가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저절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서 세포하고 이렇게 막도 쳐지고 막 그 안에 막 이상한 물질들도 생기고 그 안에 DNA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태초의 생명의 기원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왜냐면 이건 자발적이 아닌데 하는 얘기는 비자발적인 반응은 맞으나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며. 이거 지금 감소했잖아. 뭔 얘기야? 자, 끝까지 들어봐. 한국말은 전체. 국지적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을 그걸 다 퉁쳐서 다 통틀어서 그래 보이 우주 전체 에너지는 네가 여기서 이 뻘짓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사실은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더 증가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지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드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어디서 끌어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기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 안 나나? 나지. 열이라는 것. 열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열 좋지. 우리에게는 몸도 녹이고 뜨뜻하게.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 측면에서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에너지로서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그걸 캡처해서 전기기관차는 어디 가고 그럼 그 얘기는 차치하고 개념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다는 얘기를 주주 전체를 한 것이고, 자, 이게 사실은 그거야 다 구름 잡는 얘기고, 개론 무슨 생명과학의 이해 수준의 얘기일 것이고, 좀 더 전공자 수준의 얘기에서는 이거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자유에너지가 뭐야 도대체? 깁스라는 물리학자가 모든 생명, 물론 이건 물리학의 개념이니까 그것을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용해서 쓰는 것이긴 하지만, 생명과학 자체 내에서도 모든 중요한 도약, 발전 모든 것들은 물리학자 아니면 화학자들이 이뤄놓지 생물학자들이 이뤄내는 일은 내가 본 일이 없어. 여태까지. 그건 너무 자조적인가? 자,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에너지를 통틀어서 에너지 중에서 열하는 뺀다는 얘기지. 열은 안 쳐줘. 쓸데가 없으니까. 왜? 열은 요 일이라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수행시킬 수 있게 하는데 열이 사용될 수 없으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증기기관차 생각이 나잖아. 그럼 물 끓여가지고 기관차를 돌리는데 왜 열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쓸데없이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는 이제 차치하고 쓸 때 있을 만큼 이렇게 전용될 수 있는 다른 데 전용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를 전부 자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서 공식을 그냥 딱 풀어버리는 것이죠. G가 이제 바로 그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첫 글자 gives. 그래서 그것이 자유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총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빼먹고 제대로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에너지 포션만이 자유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G. 그런데 G 값에 차이가 있는 거지. 처음에 화학 반응을 시작할 때와 화학 반응이 끝난 후에 그 자유 에너지 값이 변화했느냐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화량은 보통 우리가 이 삼각형 델타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값이 소위 말해서 델타 G 값이라는 얘기는 자유 에너지 값의 변화, 반응 전 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델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반응 전과 후가 됐을 때. 반응 후의 제잖아요. 그 얘기는 반응 전에 처음에 입장을 했던 물질들의 전체 에너지, 자유 에너지 값이 반응 후의 에너지보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를 좀 잘못했나? 이거지. 이것이 이제 자발적인 반응의 델타 값. 반응 산물. 이쪽이 Y축이 자유에너지 값입니다. 그러면 요 반응 전의 물질의 자유에너지 값이 크고 이것이 반응 후의 물질의 델타 값이면은 여기서 이것을 뺀다면 반응 후에 델타 G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인지는 그냥 소위 말해서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것이 이 자발적 반응이겠어요? 이러한 자유 에너지 값의 차이를 보는 화학 반응은 왜 자발적 반응이냐? 일단 산물의 에너지 준위가 이거 되는데 왜 산물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훨씬 낮다는 얘기는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 준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물질을 변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 다 어디 갔니? 너 원래 이만큼 갖고 있었잖아. 방출했다는 얘기지. 발열 반응, 방출, 자발적 반응 그대로 딱딱 들어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람 빼고 모든 다른 만물은 재산이나 뭐 돈이나 에너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불안해서 못 견뎌서 전부 다 뱉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적인 형태, 추세?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로 에너지 준위 측면 되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발적 반응 맞네. 다만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왜냐하면 각각의 자유에너지 값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물리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이나 그런 데서 자유에너지 값 측정하는 거 아마 배우실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면 각각의 어떤 물질들을 자유에너지 값을 측정하다 보면 산물과 반응물이 있는데 이게 낫네? 그럼 이 반응 일어나겠네 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반응 가만히 내버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델타 G 값을 측정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초딩 수준으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봐라. 언덕 위에서 돌 굴리면 저절로 굴러가 안 굴러가? 물어보면 암만 초딩이라도 이건 굴러가죠 저절로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건 자발적 반응이야 라고. 반대로 그런데 봐라 저 위에 높은 언덕이 저기까지 돌을 굴리려면 이거 굴러가 안 굴러가? 안 굴러가요 라고 나오지. 도로 다시 자기한테 굴러오지요.
이것은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얘기죠. 델타 G 값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응 전에 반응을 시작할 때 반응물들의 원래 자유 에너지 값이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물보다 훨씬 낮아. 그 얘기는 이들이 훨씬 더 불안정한 물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에너지 다 어디서 얻었니? 계좌 추적하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다 흡수했다는 얘기지. 에너지를 흡수, 무슨 얘기? 흡열 반응,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반응은 에너지를 처음에 여기다가 주입이라고 해서 에너지 주입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작도 못하는 거지, 이거. 에너지 없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에너지가 어디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갖다 줘야지, 이 친구한테. 그래야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자발적 반응을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대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 다른 식으로. 여기서 이 H는 엔탈피라고 해서 일종의 열이라고 하면 돼요. 열과 비슷한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이 엔탈피는 거의 같은 조건에서 거의 상수로 쳐도 무방, 신경 안 써도 그냥 상수로 쳐도 무방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델타 G 값을 나 이거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 좀 더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봐. 그런데 여기서 이건 걱정하지 말고 엔탈피, 왜냐하면 둘 다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슷해, 이거 전부.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이제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여기서 T는 뭐야?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뭐 마이너스 273도인가 하는 그 절대 온도. 그러니까 반응 어차피 똑같이 그 온도는 똑같을 것이고, 얘만 신경 쓰면 돼. 얘 S. S가 누구게? 엔트로피. 여기서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앞에 델타가 또 붙었네? 엔트로피 차이라는 얘기지. 다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뭐냐? 그럼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자발적 반응인 것이죠.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장난치면 이것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얘는 꼼짝 못 건드려, 어차피. 얘도 거의 뭐 똑같은 주어진 상수야. 거의. 그러면 얘가 점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S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점점 더 마이너스로 근접도는 넘어서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결국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자발적 반응이 된다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물론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으로. 오케이? 끝났어. 자, 여러분 집에 가면 되겠죠? 아니죠. 워낙 늦어가지고 진도가 지금 말이야. 자, 핵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분자 모델로 보면 이렇게 핵산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핵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왼쪽에 보이는 DNA, 오른쪽에 보이는 RNA. 뚱뚱이 홀쭉이. 이 이유는 이 친구는 두 개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사슬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RNA가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RNA도 얼마든지 DNA처럼 이렇게 두 사슬이 또아리 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워낙 RNA 성질이 까칠해서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것 뿐이지 억지로 시키면 못할 거 없어요. RNA도. 뿐만 아니라 RNA와 DNA의 잡종 가능. 그러니까 한쪽은 여기 두 개의 사슬이 또아리를 튼 이 중에서 한쪽은 RNA고 한쪽은 DNA인 식으로 이런 쪽으로 잡종으로 사실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이게 사실 얼마든지 가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을 해서 생명 현상에 중요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유전자 발현 사실 임시적으로 이거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 DNA 잠시만요 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그 DNA 한쪽 사슬을 RNA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발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자, 너 정말 자꾸 죽을래? 이런 DNA가 왜 그런지를 그냥 설명시키는 뭐 쓸데없는 얘기고. 디옥시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라서 DNA라고. 오케이. RNA 이름은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라서 자, 핵산을 이루는 단위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서 다당류를 이루는 단위체는 단당류이다. 지방을 이루는 단위체들은 지방산이다. 라는 것처럼 좀 이따 우리가 볼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들은 뭐냐? 아미노산이다. 라는 것.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모노모라고. 항상 지금 2장 고분자 물질을 볼 때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자. 잊어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합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본 물질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중합체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테슬라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이 현대자동차나 도요타처럼 조립식으로 만들 것이냐. 테슬라처럼 한 번에 찍어내버리는 그런 거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생명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조립 부품들의 이름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클레오티드는 다른 그러한 단위체들과 조금 특이한 점이 그 자체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단당류 중에 5탄당 하나가 있고 거기서 기억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5탄당 할 때 리보스라는 당. 리보스라는 당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리보스와 그 리보스의 파생 상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쪽에는 질소 함유 염기 또는 질소 염기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어떤 생체 안에서 생체의 그 조건 안에서 베이스니까 이들이 차지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양성, 음성 어떤 극성을 띠고 있을까? 베이스 하면 포지티브한 차지를 띠고 있는 그 부위는 우리는 보통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왜? 왜 포지티브가 베이스일까요? 이미 수소 이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플러스 이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을 생각해봐요. 산 하면은 수소 이온을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센 것이 산이죠. 그럼 이미 우리의 생명체 안에서 그들은 이미 일을 저지르고 난 상태야. 우리가 관찰할 시점에서. 이것이 양자역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미 산을 관찰하면 우리 생명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pH 한 7, 8 정도의 그런 조건에서 웬만한 산들은 이미 산의 능력을 발휘한 후야.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수소 이온을 던져버린 거야. 수소 이온으로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 마이너스 수소 이온 던져버리고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있는 것이지. 염기, 베이스는 뭐야? 그 플러스 이온 온 거 땡큐 하고 넙죽 받아먹는 성질이 강한 게 염기잖아. 알칼리, 베이스.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베이스들을 보면 전부 이미 그 수소 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서 플러스 하나 정도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단백질 얘기할 때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산성 단백질, 염기성 단백질. 좀 더 엄밀히 얘기해서 산성 아미노산 또는 염기성 어떤 단백질이 산성 단백질이 되는 이유는 그 조성을 하는 아미노산들 중에서 산성 아미노산들이 포션이 많으면 그 단백질은 산성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현식으로 봤을 때 산성 단백질 하면 마이너스 차지들이 쫙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똑같은 이유로서.
자, 인산기가 또 들어있는 이 세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닛을 이루면서 이것을 확대되나 확대 안 되나 이 부분을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먼저 오탄당 부분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오탄당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 라이보스냐? 2디옥시 라이보스는 뭐야 도대체 이게? 유기화학에서 탄소들은 전부 번호를 붙이거든. 번호를 붙이는 순서와 그런데 룰이 있어요. 그건 유기화학에 가서 배우시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1번으로 한다고 쳐요. 그럼 요거는 2번 탄소가 되는 거지, 이쪽에. 2번 탄소. 여기 지금 각만 있지만 이 안에 각 모서리마다 전부 탄소가 들어있는 거는 혹시 아시겠죠? 뭐 모르면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탄소까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5탄당이에요. 5탄당인데 이 펜타곤 모양, 미국 국방성 모양 이렇게 오각형을 이렇게 지으면서 끼리 한쪽 맨 마지막 탄소는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보통 존재를 하는데 원조가 이 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원조가 이것이 RNA에만 사용이 되는 5탄당. 그런데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금방 눈치채잖아요. 2번 탄소 포지션에 여기에는 하이드록실기 OH가 있는데 여기 OH 대신에 여기 하나만 딱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소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기화학을 쓸 때 웬만하면 귀찮으면 그냥 무슨 산소까지는 써주는데 탄소, 수소 뭐 이런 애들은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가늠을 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 메틸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수소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지. 이 오탄당은 다른 건 다 똑같네. 이 리보스하고 지금 이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나 2디옥시 리보스 그 둘 중에 둘의 차이는 이거 하나네. 여기 산소가 여기 있는 산소가 빠져버린 거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 옥시가 빠졌네. 그래서 어디서? 2번에서. 그래서 정식 이름은 2번 탄소 요 자리에서 붙어 있는 산소가 집 나간 리보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되는데 2번 탄소 자리 산소 집 나간 리보스라고 하면은 재미는 있으나 너무 기니까 그래서 2디옥시 리보스 그냥 또는 2도 빼버리고 디옥시 리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는 어디서만 볼 수 있다고요? 이 친구는 DNA에서만. 그러니까 뉴클리오티드를 만드는 데는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와 R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가 일단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RNA를 만드는 왜 얘가 사실 왜 얘가 원조 라이보스 당을 쓰고 얘는 어디서 잘못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온 리보스를 쓰는 거지? 라고 할 때 얘가 원조예요. RNA가 원조라고. 원래 태초에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먼저 일을 하고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DNA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좀 더 깊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세포 안에 세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저절로 막 생겼다는 그런 헛소리를 할 때 지금 그 시절 얘기. 세포가 어떻게 저절로 생기니? 저절로 생겼다고 칩시다. 저절로 생긴 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이 처음에 딱 들어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첫 유전 물질은 RNA였습니다. DNA가 아니야. 만약에 그 첫 유전 물질이 DNA였다면 큰일 나. 논쟁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지. 왜? DNA가 일을 하려면 효소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얘는.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졌는데 DNA가 첫 삽도 뜨기 전에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단백질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네가 첫 삽을 떠야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그럼 나는 단백질 없으면 첫 삽을 못 떠.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 DNA가 유전 물질이었다라고 얘기하다면 거기서 그냥 딱 걸려버리는 거지. 얘는 안 되겠다. 혹시 뭐 딴 거 없니? 얘 RNA가 있는데? 그래, 얘는 어떨까? 얘는 된대. 왜? 얘는
지 혼자 물론 유전 물질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었으나 거기에다 더해서 효소로 지가 또 스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효소가 효소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지 멋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고유한 모양. 근데 얘는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RNA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맞아 이건 맞아. 너야 너. 그래서 모든 정황상 증거가 태초의 세포에서는 이 RNA가 유전 물질이었다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대에도 RNA인데 효소 역할을 수행을 하는 RNA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거든.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얘네를 했었겠지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가 막힌 물질이 얘한테 자리를 지금 뺏겼대? 지금은 완전히 얘는 뒷방늙은이 된 거 아니야. 남의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DNA 유전 정보로 딱 가오잡고 있고 나는 유전 정보야 하고 RNA는 네네네네 하면서 그 DNA 일부 부분만 이렇게 카피 떠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형태.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출이 된 현재로서의 정보입니다. RNA 맨날 그러니까 DNA 정보만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냥 일종의 그다지 사실 뭐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요즘도 엄청나게 중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마구마구 발견되어 있는 것이 RNA인데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왜 얘가 그렇게 유전 정보 역할을 잘 하던 애가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얘한테 자리를 왕관을 뺏겼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승질이 너무 급해. 엄청나게 화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지 혼자 스스로의 화를 주체를 못하고 지 스스로 끊어버려 지가 막 가만히 내버려두면. RNA 특성상. 왜? 다 얘 때문에 그래 다. 다 여기에 붙어있는 산소 하나 때문에. 그 산소 하나가 여기 없어짐으로 해서 그 문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제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모습으로 핵에서 유전 정보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요 산소가 있냐 없냐 하나의 차이 때문에 RNA는 길게 사슬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 30분 내에 지들이 혼자 알아서 끊어버려 지들끼리. 이런 애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유전자로서 유전 정보를 여기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쓸데없이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 그것이 RNA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기한 김에 제대로 하자 뭐 RNA 월드 세계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RNA 세계 가설이라고 뭐 설명을 하면 번역을 하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태초의 유전 물질은 RNA였다. 처음에 세포가 생겨났을 때 저절로 세포막이 생기고 유전 물질. 그럼 일단 이 안에 보통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DNA 중사설. 와, 아니야. 이것이 RNA가 왜? RNA는 효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 DNA를 만약 이것을 썼더라면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DNA는 꼼짝도 못하는 모든 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RNA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혼자 효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 스스로 복제하지 뭐 가지고 기능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르지 뭐.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할 때 드는 효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그걸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세한 모든 디테일한 그 그림은 사실 몰라. 대충 그렇게 상상을 할 뿐이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인상기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상기, 뭐 똑같은 인상기. 그 다음에 뭐 그건 뭐 쓸데없는 이건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너무 자 여기에서 DNA가 됐든 RNA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태까지 본 오탄당 RNA의 경우는 리버스, DNA의 경우는 디옥시 리버스. 그 다음에 인산기. 그들은 전부 다 똑같잖아요. 어느 뉴클리오티드를 보나. 자, DNA는 R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 종류는 몇 개입니까? 다들 아시죠?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개. RNA를 만드는 데 쓰이는 뉴클리오티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네 가지. 다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로 봤을 때, 그럼 DNA만 먼저 봅시다. 그럴 때,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뉴클리오티드를 봤을 때, 여태까지 지금 뉴클리오티드가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며. 근데 이미 우리는 리보스라는 당 또는 디옥시 리보스라는 당 부위와 인산기 부위는 이미 봤어. 그들은 아무 차이가 없네, 네 가지 종류에. 그러면 딱 차이가 나는 거 어디냐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나머지 딱 한 부분, 그 질소 함유 염기에서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질소 함유 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 함유 염기를 내가 또 쭉 가서 앞으로 가야 되겠니? 어디든지 다 잘 나와 있는 이 얘네들 얘기입니다. 이 질소 함유 염기 이 부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DNA를 이루는 질소 함유 염기는 네 가지 종류의 질소 함유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그런데 RNA를 만들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타이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떼버리고 너 나와. 유라실이 대신 들어가서 대리 출석을 하면 RNA를 만드는 질소 함유 염기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대신에 타이민이라고 보통 우리가 타이민이라고 완전히 풀네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줄여서 글자 하나로만 T 또는 구아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G 아데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A, C 자 이래놓고 각각의 뉴클리오티드에 이제 그들의 각각의 명함을 알파벳 한 글자로 표시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는 전부 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고 딱 한 군데만 고유한데 그거 하나만 살펴보면 그 뉴클리오티드가 무엇인지를 고유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러면 식별을 하면 되는데 길어는 뭐 사이토신 뭐 그러니까 줄여서 하나로 사이토신이면 C 다행스럽게 각각 첫 글자들이 다 다르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데닌의 경우는 A, G, T. 그래서 이제는 DNA 염기 서열하면 그냥 대충 아무나 다 DNA 염기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A, G, A, C, T, A, G, A, T 뭐 지멋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DNA 서열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안다는 얘기죠. 이게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뉴클리오티드는 그 염기, 질소 함유 염기에 아데닌이 들어가 있는 뉴클리오티드. 또 있네? 그 다음에 이쪽은 뉴클리오티드인데 구아닌이 들어가 있는 뉴클리오티드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DNA 염기 서열을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 범죄 현장을 뭐 거기서 무슨 DNA 뭐 조사할 때 갑자기 뭐 화면에 AAG, HCT 뭐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얘기라는 얘기죠. 하나의 DNA 사슬을 이루는데 이러한 뉴클리오티드의 연속적인 배열을 한 알파벳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요것. 나머지들도 물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분자생물학 쪽에 가서는 나머지 결합들도 우리가 보긴 해야 되나 지금은 일반 생물학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얘는 인산 에스테르 결합이나 너 말고 인산 2에스테르 개오라 그래. 어디 갔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이것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가 이것도 일종의 축합 반응이거든요. 똑같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당들을 이루는 반응, 뭐 지방산을 연결시키는 반응, 또 다음에 볼 때는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축합 반응. 결국은 OH 하나 빠지고 또 어디서 H 하나 빠져서 물 하나 빠지는 게 축합 반응인 거지 뭐. 근데 이건 어디서 어디가 빠지느냐? 이거 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걸 읽어보면 두 뉴클리오티드 사이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그 다음에 탄소 인산기에 OH와 3점? 이걸 프라임이라고 우리는 보통 읽는데 5 프라임, 3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야 이거 5 프라임, 3 프라임이라니. 자, 5 프라임, 3 프라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아까 탄소 번호를 붙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탄소 번호. 아까 리보스당을 하기 할 때 탄소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이 붙었죠. 여기 2번이 붙었고 3, 4, 5번이 붙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번호가 1, 2, 3, 4, 5번이 아니라 점이 찍힌 점 찍은 번호예요. 프라임이 왜 얘는 점을 찍었지? 성형할 일이 생겼나? 점 찍고 나오게? 가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질소 함유 염기. 질소 함유 염기도 여기 전부 다 거의 많은 이게 탄소와 또는 질소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걔네들도 번호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1번으로 하고 얘네들도 또 1, 2, 3, 4, 5로 돌아가고 그러면 헷갈리잖아. 같은 그러니까 형님 먼저 여기 니들이 1번 써. 1, 2, 3, 4, 5, 6 써. 이렇게 1, 2, 3, 4, 5, 6까지 여기서 6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1, 2, 3, 4, 5, 6 다 끝났어.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 여기. 그럼 너희들은 1번 쓰지 말고 1번 프라임 써. 그래서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 3번 프라임, 4번 프라임, 5번 프라임이 찍힌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할 것은 요 리보스 당에 있는 번호만 신경 쓰면 돼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저 높이 올라가서 분자생물학에서 신경 쓰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2번이고 여기가 3번이 되겠죠? 3번. 여기가 4번이 되고 5번이 됐는데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은 언제나 누구와 누구 사이에 형성이 되느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여기 보여요. 이거 지금 RNA 뉴클리오티드에 DNA 뉴클리오티드예요. 응? RNA. 어떻게? 왜? 요거 하나 딱 보면 되죠. 이거 RNA 뉴클리오티드네. 그러니까 이것이 RNA가 됐든 DNA가 됐든 얘네들은 이들을 사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의 그 화학 결합인 이름이 뭐?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줄줄이 조립을 하는데 뭐 DNA도 여기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둘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충. 여러분들이 대타로 기간제 교사 뛴다고 한번 생각하고 대타로 설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결합하는 방식이. 지금 이것이 전후예요, 지금. before and after. 인산 2에스테르 결합으로 형성된 두 개의 지금 뉴클리오티드예요. 이거는 각각의 개별적인 뉴클리오티드예요, 지금. 이들이 곧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같이 서로 연결을 하려고 막 지금 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여기 있는 OH기가 이 OH기를 위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3'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OH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3' OH라고 얘기를 해요. 3'. 와, 누구하고 결합을 하지? 5'에 있는 인산기에 있는 OH 하나와 결합을 해서 둘 중에서 니들이 알아서 물 하나 빼. 그러면 여기서 짠 하고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네. 그러면 이 둘이 결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은 한 뉴클리오티드의 3' OH와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5' OH, 5' 인산기의 OH가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된다. 훨씬 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놔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고 항상 중요한 문제 이것이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 이거 재밌네 한 번 더 하자 하면 어떻게 할까?
세 번째 뉴클리오티드가 갈 때는 어떻게 갈까? 이쪽으로 들어간다니. 또, 재밌네? 한 번 더, 또 와. 네 번째 뉴클리오 들어갈 때 어디로 가? 열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니. 항상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이 핵산 사슬에 어디? 3'OH 그룹을 연결을 해서 누가 비집고 들어가? 이 5' 인산기에 있는 OH를 들이미는 게 바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아쉽지만 아직 4분이나 남았네. 아쉬울 거 없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항상 어떤 길이가 됐든지 간에 핵산이면 항상 제일 첫 부분은 이게 아직 남아있어. 인산기가 아직 살아있어. 왜냐하면 결합을 안 했으니까 아직 인산기가 살아있는 뉴클리오티드는 우리가 딱 보면 누군지를 알아. 얘가 큰 놈이구만. 얘가 큰 아들이요. 아니면 큰 딸이요. 미안.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라는 얘기예요. 이 결합을 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언제나 항상 이 친구는 아직도 꼬리를 살랑살랑 OH, 3'. 왜냐면 아직 여기에 누가 새롭게 또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핵산을 봐도 길이가 어떻든지 간에 맨 첫 부분의 뉴클리오티드는 아직도 5' 인산기가 살아있고 나머지 중간의 부분은 이 인산기가 더 이상 안 살아있지. 결합했잖아 이미. 중간은 전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아직도 3'OH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가 제일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였고 들어간 어디가 제일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였고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핵산이 딱 있으면 여기 딱 이 핵산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 핵산의 방향을 우리가 얘 여기 인산기가 아직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네. 얘가 맨 마지막.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핵산을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이것을 5방향, 3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핵산의 방향성을 지칭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덕택에. 그래서 언제나 5', 3'. 이렇게 하나 손 쫙 긋고 이러면 이거 그냥 핵산이요 이거. 핵산의 방향. 더더군다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핵산의 DNA 이중 사슬이었다고 치면 이중 사슬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여기는 5, 3 거꾸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끔 돼.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유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이렇게 배열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이유인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핵산 이중 사슬은 이렇게 서로 거꾸로 배열이 되게 방향성으로 5에서 3방향, 또 다른 방향은 3에서 5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뵙고 나머지 시험 범위 전에 나머지 두 주차 강의는 아쉽게도 동영상으로 형식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